예, 방금 소개받은 김석회입니다. 제가 사실 공부줄도 않는데 회장님이 봄에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락을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열차표 예매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다 이 매진이 돼 있어가지고 아침 시간에 도저히 맞춰올 수 없어서 영천에 누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영천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다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발표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찾느라고 허둥지둥 대다가 잠을 설치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고 스스로도 이렇게 흡족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데 조금 아까 우리 홍 선생님 발표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기저발전 때인데 하면서 더욱더 부담이 좀 되고 또 사회자께서 과분하게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 긴장을 풀고 갈 겸 해가지고 한 가지 좀 여담 겸 당부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섬을 하면 이제 지중해 말타섬이라든가 태평양에 있는 이제 여러 섬들 하와이라든가 멜라네시아 제도의 어떤 섬 이런 걸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풍요로운 섬은 이제 한국에 있다고 그래요. 그 섬 이름이 그레도라는 섬인데 거기는 이제 아무나 이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이주가 가능하고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제 부담을 덜어주실 겸 해가지고 신속하게 그레도라는 섬으로 이렇게 좀 이동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우리 홍 선생님 발표에 이어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제 제안했던 발제는 고전문학 연구의 원심적 확산과 구심적 심화였는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방향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제 나름으로 그냥 이제 주마간 산격이지만 여러 논저들을 검토를 하면서 고전문학 연구에 있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방향성을 이렇게 이제 보여줄 만한 그런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표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한번 방향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연구를 하거나 독자적인 이론적 틀을 제출할 만한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다소 무거워 보이지만 비평적 성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것이고 사실 제목은 거창하지만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새벽에 꿈꾼 것 같이 저런 걸 발표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까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로 2000년 이후의 논문이나 저서를 살펴서 그 가운데 비교적 새로운 개척적 의미가 있는 사례들을 찾아서 그것을 세 부류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역문학적인 탐구하고 비교문학적 탐구하고 평전적 탐구인데요. 우선 지역문학 탐구의 방향성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한국 고전문학 연구에서 단연 활기를 띠고 있는 분야는 지역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착과 더불어 환경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문학적 연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경제적 연관과 지원이 고전문학 연구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술대회 이름으로 전시성 행사에 동원되기가 쉽고 축제의 기획이라든가
관광성 지역 개발과 밀착이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졸속으로 흐를 우려마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전문학의 지역적 탐구에는 이런 함정을 잘 경계를 하면서 실사구시적인 탐구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고전문학은 그 아득한 시간적 거리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게다가 공간적 배경 또한 전 세계가 지구화된 오늘날과는 달리 지역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언제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문학 또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은 역사가 되어 시간적 타자가 되고, 가서 머물지 않았던 먼 거리는 우리의 체감에서 동떨어진 공간적 타자가 됩니다. 역사 공부와 지리 공부란 그러한 타자성에 다가가서 소통 교감하고 인식과 이해의 뿌리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일인데, 이 둘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 탐구나 상호조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한국의 인문학적 탐구는 역사 편중이 심하고 지리적 탐구가 상대적으로 빈곤했습니다. 지역문학 연구가 새롭게 주목되는 데는 이런 고전문학 자체의 특수성에 기인한 학술적 요청이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크게 자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술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낸 사례를 먼저 이명택 선생의 남당사 발굴과 해석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남당사는 16소로 된 연작 서사 한 시인데, 본가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했던 한 소실댁의 서러운 사연을, 그 기구한 운명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으로 한눈에 보아도 다산 정약용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배 생활을 하던 강진 시절 다산에게 소실까지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 이게 알려지면 불미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발설하기를 꺼려해서 몇백 년을 까맣게 묻혀있던 일이라서 작품 해독은 실로 난망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들었던 오래전의 전문 두 가지를 지역 정보를 동원하여 연결시키고 그걸 실마리 삼아 비로소 해독의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벽사 이우성 선생에게서 들은 강진귤동 윤재찬홍의 증언과 우전 신호열 선생에게서 들은 장성읍내 다산 소실댁 겁탈 미수 사건이라는 일화가 바로 그것인데, 텍스트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시차를 두고 듣고 그냥 일화나 농담이려니 이렇게만 이제 넘겨두었던 것이 이 남당사의 내용하고 딱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이제 해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들었던 무연해 보이는 두 이야기가 기억 속에서 결합을 이루면서 오리무중이던 남당사 16수의 서사 전개와 서정 맥락이 비로소 실마리가 풀리며 가닥이 잡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인간의 삶과 문학에서, 그리고 자료의 탐색과 발굴, 판독과 해석에서 구체적인 장소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리무중 좀처럼 드러나지 않을 것만 같던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맥락이 하나하나 밝혀져 가는 과정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고전문학에서의 역사 지리적, 인문지리적 탐색이 지난한 만큼 그에 비례하여 보람과 희열 또한 크다는 것을 공감케하는 사례입니다. 남당사는 다산의 강진 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탐진농가, 탐진어가로부터 발원하는 후대 강진일원 지역문학의 전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인데, 그 탐색이나 발굴, 판독과 해석, 이것은 이렇게 어려운 우여곡절의 맺고 풀림 속에서 어렵사리, 잦아드는 불씨를 살려내듯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발굴과 해독에 힘입어서 당대 사회의 관습과 인간관계, 가족 구성의 실상,
그 배제나 편입의 곡절 등등 구체적인 삶의 실상을 알 수 있게 되었고 19세기 초중반에 인간과 사회와 문학을 잴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늠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지사항은 밑에 이제 밝혔고 아마 여기에 힘입어 가지고 정찬주라는 분이 다산의 사랑이라는 장편 소설을 펴냈는데 제가 평론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역사 소설의 작품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기옥 선생의 연구를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 이시라고 하는 그 농암이연보의 후손 가운데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작시조 조주후풍가에 관한 일련의 연구로서 진단학부에 연이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두 논문 모두 이 시의 조주후풍가와 광해혼정기의 안동살인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두 논문 모두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나 접근 시각은 당대 안동살인의 동향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안동이론의 지리적 배경 속에서 활동한 태계학표의 인맥관계, 세력추이, 이합집산, 의견의 풍토 등을 치밀하게 추적해내고 마침내 그 구체적 정황맥락 속에서 조주후풍가의 언어적 정서적 특질을 구명해내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가 조주후풍가 산출의 구체적인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추적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김영이라는 분의 계암일록이라고 하는 일기인데 조주후풍가를 남긴 이시와는 뚜렷한 대비를 이루면서 평생 기랑하고 갈등했던 김영을 추적함으로 해서 이시 집안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가늠할 수도 없고 왜곡 인식하기도 쉬웠던 사태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해내고 있습니다. 범작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는 조주후풍가가 이렇게 당대 안동살인의 동향과 구체적으로 맞물린 것임이 밝혀지면서 상이 제대로 잡히지 않던 조주후풍가의 텍스트 실상도 또렷하게 우리 앞에 현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재진 선생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19세기 내지 20세기 초기 시조문화의 교섭양상 연구라는 제목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지역문학적 탐구의 시각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음악, 무용, 군대제도, 지방행정 등을 망라한 것이어서 가히 종합인문학적 탐구라 이를 만한데 특히 지역정부에 관한 세심한 추적이 실마리가 되어 이룩된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나손 김동욱 선생님이 소장하고 또 소개하셨던 악부라는 가집이 있는데 여긴 특이하게도 고성 지역의 지명이나 인물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요 점을 실마리를 삼아서 추적해 나간 결과 전재진 선생은 나손분 악부가 수군 통제령에 있었던 통영지역 풍류문화의 산물임을 밝히고 또 이 가집이 19세기 초중반 가집 흥비부의 전사본임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가운데 원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는데 소개하셨던 나손 선생님은 이 작자가 뭐 하여튼 그 통영으로 원산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아마 선원이었 하여튼 그 뱃사 그쪽에 관련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 원산이 함경도의 원산이 아니고 요 고성에 원산 유원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정을 했고 관련된 시조를 또 지역 지명에 입각해 가지고 전부 맥락이 닿게 해석을 잘 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이 아닌 지역을 배경으로 한 가집의 존재를 밝혀낸 것은 가집사의 연구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인데 그간의 가집 연구가 가집이란 중앙의 산물임을 거듭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나손부 낙부가 통영지역의 산물임을 확고하게 실증한 토대 위에서 미감의 측면이나 악보의 측면, 진주 건모의 관련성 등을 통해서 중앙중심 주류 가집들과의 거리까지를 다면적으로 측정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체나 계통이 막연했던 가집, 그리고 조악한 외형과 표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던 흥비부라는 가집이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흥비부가 고성 통영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주변부의 비주류 가집임이 좀 더 명료해짐으로 말미암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음악사의 흐름과 음악문화권의 양상도 단선적 구도가 아니고 입체적임이 밝혀지게 되었고, 서울과 지방 사이 음악문화권 간의 교류 양상이나 그 차별성에 관해서도 새로운 탐색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신윤경 선생의 박사 논문도 전재진 선생의 탐구와 괴를 같이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본 청구영원 소재 만행청류에 나오는 지명이나 물명을 지리서, 지역정보, 방언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해서 어휘에서부터 작품 전체의 의미만까지를 정밀하게 실측해 보려는 시도인데, 이로 말미암아 만행청류의 존재 양상을 텍스트의 구체적 실상에 입각해서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공 속에서 이루어진 선인들의 삶과 문화의 자리를 오롯하게 복원해내고 있는 정민 선생의 최근 작업들 또한 지역문학적 탐구가 토대를 이루고 있는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일실 상태로 흩어져 있는 사방의 문헌 자료를 발로 뛰어 부지런히 찾아내고 문헌과 해석이라는 그 독특한 이제 모임이 있죠. 그리고 잡지도 나오고 있고, 협동 작업을 거쳐서 자료를 검증 해독한 후에 현지 답사를 거쳐서 텍스트 정보와 콘텍스트 정보를 해석해낸 모범적인 선례가 되겠습니다. 다산과 항상에서부터 견월첩까지 문헌과 해석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발표됐던 글들인데, 이것들은 이제 저서로 다 묶여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리정보와 현지답사에 기초한 연구로는 이종묵 선생의 누정이나 별서에 대한 추적, 김신중 선생의 호남 일대 누정에 대한 추적 등이 있는데, 이 밖에도 지역 현지답사에 기초한 연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부연할 사례는 박혜숙 선생의 된동어미 화전과 주해 작업입니다. 된동어미의 기구한 인생유전에 대한 생생한 진술로 주목을 받아 지속적으로 논의된 작품이었지만, 만만치 않은 분량에다가 경상북도 오지방언이 많아서 정확한 해석이 어려웠는데, 고향이 이쪽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역 연구를 10분 활용해서 방언 탐문까지 해가면서 어려운 주해 작업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학의 본령, 그 통찰의 높이, 울림의 깊이를 구명해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지역 문학의 실사구시적 탐구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텍스트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시공과 텍스트 산출의 역사지리 배경의 구체성을 투철하게 구명하고 복원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텍스트의 의미, 콘텍스트의 의미, 그리고 이들 상호 맞물림 양상 등을 정밀하게 탐색해 낼 때 고전문학의 하여튼 감동 원리가 더 명료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고전문학의 텍스트는 오늘날의 가공적인 허구적인 문학하고는 달리 훨씬 실생활에 밀착되고 체험적인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적 구체성의 복원은 텍스트의 인식과 이해, 해석과 평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런 현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텍스트의 의미가 실종되어 버리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나나하기만 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비교문학적 탐구의 방향성인데요. 비교문학적 탐구 또한 최근 고전문학 연구의 중요한 전략적 연구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비교문학은 일찍이 현대문학 연구 분야에서 근현대 문학의 형성 기점 논의하고 맞물려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그 결과 초창기 연구는 전파론이나 영향론의 자장 속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추적하고 그 이동점을 측정하는 방식의 연구가 성행했습니다. 고전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또한 이러한 경향을 뒤따라가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비교문학은 전파론이나 영향론의 테두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다양한 층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을 막론하고 작가가 놓인 환경이나 작품 산출의 배경을 면밀히 비교 대조하여 의외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호 영향관계가 없고 발신이며 수신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라도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서로 마주 세워봄으로써 놀라운 상호조명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고전문학의 비교문학적 탐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사례는 올 봄에 이제 제출된 고려대학의 박사 논문, 이진영 선생의 박사 논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자가 한시적으로 엠바고를 걸어두고 중국으로 귀국해버리는 바람에 아직은 검색에도 뜨지 않는 논문인데 비교의 시야를 새롭게 연 중요한 논문입니다. 명말청초에 발생해서 최근세까지도 맥을 잇고 있는 시조라고 하는 중국의 시가 양식을 우리의 사설 시조와 대비적으로 살핀 논문인데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운 비교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곡조의 형성과 파생과 분화의 양상, 노랫말에 담긴 주제나 정서적 특질, 이러한 기층가요를 바라보는 상춘기직들의 반응이나 당국의 검열 행위 등등 매우 흥미로운 비교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학계에서는 청대 시조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던 실정에서 제출된 이 논문은 큰 틀에서 비교의 입점들만을 선보인 상태인데 좀 더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장문원의 석사 논문이 주목이 되는데 주작이 국가 이념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은 조선조 사대부 사회에서 주자의 시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무의도가가 하나의 전범으로 작용한 양상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서 퇴계의 도산 12국며 고산구 국가를 위시해서 많은 사대부 한시와 국문시가에 무의도가의 그늘이 있습니다. 출처진 대의 과정에서 독선기신의 문제나 강학이나 수도의 문제를 두고 무의도가를 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접어들며 유람이나 기행이 사대부 사회의 일반화가 되면서 남학창수직 그 가운데서도 취하 추경공이 자주 환구되기에 이르렀고 그 수용 양상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논문은 그 양상임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해석해내었습니다. 유기나 유산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여행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에 부응이 될 만한 연구라 하겠습니다. 조연설 선생의 비교문학적 구비문학 연구도 지속적으로 주목이 됩니다. 애초에 학문적 입지를 거기에 두고 내공을 다진 결과이겠지만 최근 들어 그의 논문은 비교 연구의 인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이하면서도 간결한 문체 또한 대중적인 호소력이 있어서 고전문학의 인문학적 대중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격적 비교문학은 아니지만 다산 정약용의 노인 일회사 육수를 흥미롭게 해석해 보이고 있는 박혜숙 선생의 비교문학적 접근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아시 조선인 감작 조선시라는 구절이 들어있어 소위 조선시 선언으로 유명해진 이 육수 가운데 제5수 요것이 이제 조선시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김윤식 기면의 그 한국문학사에도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고 많은 논저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그 시인데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 6가수 가운데 한 항목입니다. 노인이 되고 나서 한껏 유쾌한 일이 6가지나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제목의 뜻인 것 같아요. 노인일회사 육수. 제목 아래 효 향산체라고 하는 부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여러 견해가 제출되었으나 작품 이해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박혜수 선생의 논문은
그것이 향산 백거이의 노년 시체를 본뜬 것으로 밝히고 둘 사이의 이동점을 잘 분석해 내고 있습니다. 다산 시집에 보이는 효, 뭐뭐의 다양한 용례를 분석하고 백거이의 시집 전체를 면밀히 살펴서 도출한 타당한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김대중 선생의 매월당 김시습시에 대한 비교문학적 접근은 아직은 소박한 단계에 머문 감이 있지만 비교문학의 원칙과 정석을 충실히 이행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낸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시경 속 석서와 동일 표제로 되어 있는 매월당의 시를 양자 상호 대비를 통하여 김시습의 현실 인식좌표를 탐색하고 있는데 시집전이나 모시서의 해석편차, 시집전과 조선 초기 여러 시경론자들의 해석편차, 그리고 시경 석서하고 매월당 석서의 차이를 잘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열린 반개유고 출간 기념 학술대회는 17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학술 동향을 초기 실학의 개념으로 묶어서 상호 비교를 시도하고 있는데 분야도 다양하고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논평은 유보할 수밖에 없지만 비교문학이나 비교학문 이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류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데 실제 한류 기원이나 한류 개념의 형성이 다 너무나 유명한 대장금이나 케이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좀 낡은 듯한 김수현 드라마에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뭐길래 목욕탕집 남자들 등등 유교적 가부장제와 서구 취향적인 신세대 문화가 만나는 지점을 포착해낸 드라마에 한국과 중국의 여성들과 젊은 세대가 폭발적으로 호응하는 현상에서 한류가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중을 막론하고 가부장제의 발전적 해체, 가부장제 질곡을 신구상생, 남녀상승의 방식으로 극복해낸다는 일, 그 과제, 이것이 시대사회적인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김수현 드라마에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김수영이라는 유명한 시인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제 베이따오라고 하는 중국 시인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한 이미옥의 논문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60년에 4월 혁명을 겪고 1960년대 참여시를 선도했던 김수영하고 1976년 제1차 천안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대두된 1980년대 몽롱시 흐름의 대표주자가 된 베이따오를 나란히 마주 세워서 참여의식의 형성 및 추이 그리고 그 시적인 형상화의 양상을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파악해낸 이 논문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바가 있습니다. 고전문학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의 비교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전적 탐구의 방향성을 보겠습니다. 평전이란 비평적 관점에서는 인물 전기라 할 수 있겠는데 문학이 인간의 삶, 그 존재와 의식과 행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문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평전과 괴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전 소설이 무슨 전이라는 표제를 가장 많이 달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문학의 관심은 인간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전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며 평전적 탐구를 선도하고 있는 연구자는 정출원 선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 전필제연구소 소장을 오래 하면서 한결의 인물평전 백선 작업을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그의 일련의 논의들은 인물평전의 길닫기 작업이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한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실상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좀 더 당대적 정황의 실상에 가까우면서도 박제된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닌 현실 속에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생동하는 모습을 부조해내고자 하는 고심 어린 모색이 정출원 선생 글 속에는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향랑의 진실과 향랑 전승사의 거리를 측정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다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련의 논문들이 일관된 그 방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구체적인 시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기억과 기록을 따라서 다양한 편차를 보이며 유동하고 있는가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차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추적해 가면서 텍스트 진실과 인간 삶의 진실을 밝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텍스트가 사실의 기억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하게 굴절되거나 왜곡된 기억의 서사인 경우가 많음을 밝혔고, 전란의 끝에서 기억 전투가 새롭게 발발하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실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탐구들의 끝에서 서로 어긋나고 상반되기조차 하는 기억이나 기록들의 평정과 조율이 올바른 평전 작업을 위한 기초 선결 과제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집성연보의 편찬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집성연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24번 주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성연보는 모든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허심탄회 공평무사한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춘원 선생이 강조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물론 정춘원 선생 말을 듣고 하는 건 아니겠죠. 선배니까. 평전 작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는 김명호 선생이 있습니다. 그는 열아일기 연구를 시작으로 연암 박지원 연구에 매진해 오고 있는데 아마 모든 일련의 작업들은 그 연암 박지원 평전으로 이렇게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돼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중요한 과정 중에서 아주 그 논쟁적인 그런 이제 토론이 지금 벌어질 즈음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이라는 인물이 역관 젊어서 죽은 우상이라고 하는 이연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우상관의 문제입니다. 이연진관, 우상관. 문제의 발단은 김명호 선생이 이연진과 우상전이라는 논문을 거기 한국문화에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김명호 선생이 이연진이 너무 천재 신화에 가려서 과대 포장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좀 했어요. 이에 대해서 그동안 우상 이연진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 연구하고 그 평전까지를 완성했던 박희병 선생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의 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병 선생은 김명호 선생의 글 이연진과 우상전 속에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따져보자. 같이 한번 따져 누가 옳은가 한번 판정을 받아보자. 이렇게 공론장에 가지고 나온 것이 11가지가 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변적으로. 결국 이 모든 쟁점들은 우상 이연진을 바라보는 우상관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박희병 선생은 이 반박 논문의 표제를 호동거실의 반체제성이라고 견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호동거실은 이제 골목길에 자기가 사는 집 이런 뜻인데 근데 이연진의 시집의 독특한 제목입니다. 김명호 선생은 우상의 시집 호동거실이라고 하는 텍스트나 우상이라는 인물 자체를 반체제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박희병 선생은 이전보다 더욱 완강하게 틀림없이 분명히 반체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격입니다. 박희병 선생은 연암이 체제 내적인 인물로서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 우상은 체제 바깥에 자신을 정위치시키고 체제 전복과 반체제를 꿈꾼 인물이라고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하여 박희병 선생은 이 두 인물을 마주세워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반박 논문의 첫머리에 이렇게 지금 자기 연구의 의미를 밝힌 대목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수년 전 호동거실의 평석과 이연진의 평전을 통해 이연진의 문학과 사유행위를 재조명하고
그를 박지원과 마주 세워 논의한 바 있다. 이현진과 박지원의 비교 논의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필자의 작업이 아마 처음이 아닌가 한다. 이 마주 세움을 통해 이현진과 박지원의 진면목이 좀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특히 박지원의 가려진 부분,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부분이 인식의 전면으로 떠오르게 되거나 그간 전혀 물어지지 않은 물음들이 새롭게 물어진 것은 박지원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면서 박지원 연구를 좀 더 높은 단계로 가져가는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컨대 이현진 연구는 단지 이현진 연구로 그치지 않고 문호 박지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박지원을 인간학적으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중요성을 갖는다. 이렇게 우상을 마주 세워야만 박지원의 진면목이 보이게 되고 또 박지원하고 마주 세워놓을 때 이현진이 나간 지점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논지가 되겠어요. 예컨대 우상 이현진은 체제의 바깥에서 체제의 근간을 부정하고 그것을 부숴버리고자 한 인물이어서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했던 박지원에게는 상대하기 껄끄러고 부담스러운 적수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김명우 선생은 그런 독법이 실상에 맞지 않는 과대 해석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논자는 우상의 호동거실이나 연암의 우상전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고 예컨대 이러한 대립은 각각의 텍스트가 차용하고 있는 인용전고의 출처에 대한 해석까지를 달리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논점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공부가 깊지 않은 필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평전적 탐구의 길목에는 이러한 연구자 자신의 관점과 시각이 깊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우는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박기병 선생의 우상 이현진 평전과 호동거실 평석을 읽어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출간될 김명우 선생의 연암 박지원 평전을 대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기병 선생이 제기하고 있는 논점들 그리고 그 변증의 과정이나 추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박기병 선생의 호동거실의 반체성이라고 하는 논문은 900매에 이르는 상당히 장편 논문입니다. 그래서 학회지에서 제발 좀 이렇게 줄여달라고 했는데 1.1획도 줄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실었다고 하는데 거의 뭐 박사논문 수준으로 길게 썼어요. 근데 논의의 긴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11가지 사안 논점을 위시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깊이 한번 강독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현진의 호동거실도 그렇고 연암의 우상전도 그렇고 둘 다 중요한 텍스트인 것 같고 이것들을 텍스트와 함께 면밀히 검증해 보는 일 자체가 학문적 연찬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점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평전적 탐구 수준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학문적인 인식지평이나 인문학적 성찰의 능력도 가일층 확장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 평전이 고전문학 연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처음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문학 연구는 결국은 이제 평전 쪽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귀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서양에는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의미 있는 평전들이 제출이 돼가지고 방향을 모색하고 찾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땅도 좁고 그런데다가 당파로 해가지고 갈갈이 찢겨져 있는 것도 많고 또 지역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사실 확인보다는 주장이 앞서고 이런 일이 너무 많고 거기다 또 조상 숭배 관념이 있어가지고 조상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이라도 나쁜 얘기를 하면은 아주 그냥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진짜 정확한 필요한 평전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장벽들을 허물어가면서 진짜 좋은 평전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필자의 주마간산격 독후감을 마치고자 합니다. 필자의 섭렵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거론되지 않는 논조들 가운데서 모범이 되고 진함이 될 만한 업적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개인의 관심사를 따라 탐구해 나가는 각 영역에서 얼마든지 좋은 선례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탐구 과정에서 미진한 제 논의를 충분히 보완 확충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학들을 위해 한마디 보탠다면 이상에서 제가 검토한 좋은 선례들의 공통점은 연구사 검토의 성실성과 그에 입각한 쟁점 접속의 감각이 탁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컨대 전재진 선생이나 신윤경 선생의 경우에는 보잘것없는 제 논문에서도 간발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논의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제 논문을 이렇게 인용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소개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것도 당파적이죠, 상당히. 그래서 공들여 논문을 읽고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후속 과제를 파악해내지 못했다면 결코 찾을 수도 잡을 수도 없었을 것인데 이분들은 용케도 그걸 놓치지 않고 찾아냈고 잘 붙잡아서 자기들의 주제로 훌륭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갈수록 연구사 정리가 요식행위로 떨어지고 전혀 쟁점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논의가 범람한다는 선학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문이 그냥 그저 겉돌다가 공소해지거나 그저 겉돌다가 그치고 마는 그런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모두가 반성의 과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불충분한 논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그 선생님 소개해 드릴 때 실증적 연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회장님한테 어머나 그 서인석 회장님한테 선생님을 어떻게 소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제가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실증적 연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면 맞다고 하셔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그 3분의 1을 듣기 전에 아, 그 말이 맞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결론 부분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고전문학뿐만 아니라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국어학도 기존 연구에 대해서 너무 지금 좀 연구사 검토가 좀 겉도는 부분이 좀 들어 있긴 한데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아주 잘 맞춰 주셔가지고 뭐 몇 분 좀 모처럼 오셨는데 질문 받고 답변도 좀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고전문학 분야 잘 몰라서 자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어코 저를 예, 우리 회장님. 역시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성균관대학에서 그 다산 이렇게 유명해지기 이전에 다산 초당 그쪽으로 답사를 많이 갔었답니다.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자고 오는 경우가 많았었다는데 벽사 이우성 선생하고
또 김구용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양반하고 이제 같이 거길 이렇게 갔는데 사실 현대 시인에게는 다산은 사실 좀 거리가 있는 양반이죠. 근데 이제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17년 동안이나 여기서 살았는데 코레비로 살았느냐? 그걸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때 그 양반이 80이 훨씬 넘어섰다고 그래요. 윤재찬 오중이라고 그랬던가요? 강진 귤동에 가면은 어쨌든가 다산 정약용이 외손 쪽에 해당이 되겠죠. 윤씨의 먼 외손이 될 텐데 그걸 생각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후대를 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엉뚱한 질문을 받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김구용 선생 눈만 뚫어지게 많이 쳐다봤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오늘 평생 이때까지 살아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처음 보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안 하다가 사실은 이제 증언을 해가지고 참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뭐 편지가 오가고 차가 오가고 또 다산이 심경을 표출한 시가 이렇게 있고 뭐 그런 증언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벽사 이우성 선생한테 이제 들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전 선생은 이제 김영태 선생님이 이제 진짜 한문 배우는 스승으로 모시면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서울에서 공부한 양반인데 그 양반한테 그건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양반 고향이 장성인데 우전 신호연 선생이 장성읍 내에 그런 이제 일화가 퍼져 있었답니다. 다산 소실대 겁살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믿거나 말거나 였겠죠. 어떻게 다산이 전혀 연고도 없는 강진도 아니고 장성에 가가지고 다산 소실대 이 겁탈 참 세상에는 얘기도 많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을 텐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이 남당사를 인사동 고서점에서 이렇게 하여튼 그 여러 개 그 작품이 실려 있는 가운데 그게 하나 실려 있나 봐요. 중간에 이제 남당사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다산의 이야기인데 해독은 잘 안 됐었는데 그 소실댁을 전제하고 거기에 그 한시 내용에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장성에 가게 됐는지, 장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강진초당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그런 것이 그 서사시이기 때문에 16수 내용 속에 충분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조해가면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명택 선생 자신도 호남 양반이고 또 그 다산초당을 지키던 양반들도 이제 호남 것이고 또 스승인 우전 신호연 선생도 이제 장성 양반이고 이랬기 때문에 지역 정보들이 이제 총출동을 해서 결속이 되는 바람에 이제 암호 같은 작품이 이제 해독이 될 수가 있었겠죠. 예. 예, 선생님께 뭐 궁금하신 거나 또 같이 말씀 나눠보실 만한 거 질문해 주시죠. 한 분만 더. 예, 황기련 선생님. 예. 사실은 이제 한기련 선생님 갑자기 손을 드셔가지고 왜 나같이 중요한 연구자 또 중요한 논문을 빼놓고 딴소리하고 있냐 이렇게 뜨끔하고 있었는데
아주 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고 사실 처음에 생각은 이 고전 문학이 너무 고전하고 죽으니까 약간 대중화하는 방안이나 현대 콘텐츠로의 어떤 전환의 어떤 전략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게 한번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좀 말씀을 해볼까 해서 그쪽도 좀 한번 정리를 좀 사실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이 IT 감각도 너무 떨어지고 말을 해도 옳은지 그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논의는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그것이 젊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사실 그 드라마 기법도 모르고 영화 만드는 것도 모르고 잘 되고 못 된 것도 모르고 또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런 분야를 따라잡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좀 대중성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성이나 시의성, 시중성 이런 문제도 그렇고 살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요새 아이들 감각은 다 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어교육과 인하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경우를 보면은 하라고 옛날에 하라고 그래도 죽어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지네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벌써 15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학술답사를 가는데 연극을 꼭 그 하나씩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다산 초당을 이렇게 학술답사를 한다 하면은 이런 다산의 사랑 같은 거를 이제 하여튼 그 시나리오 꾸며가지고 시나리오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희곡으로 이제 꾸며가지고 그걸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날 저녁에 연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네들끼리 짝이 돼서 뭐 애인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뒤풀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렇게 축제적으로 지네들이 축제를 말하면 축제로 요새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놀고 즐기고 사랑하고 이런 일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고전 문학도 애들의 감각, 애들의 관심 그쪽을 따라가줘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박정혜라고 하는 소설가가 된동어미 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겨레 출판사에서 냈는데 그것도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뭐 그 다음에 콘텐츠로 어떻게 전환될지는 몰라도 어떤 소설로까지 이렇게 현대인의 관심에 닿게 나온 것 같고 아까 이런 인문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산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또 나왔고 그 다산의 사랑 같은 건 언젠가는 드라마나 뭐로 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을 젊은 연구자들이 따라잡고 또 선도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제가 그냥 저녁 동문서답 비슷하게 됐습니다. 예. 예, 제가 듣기에는 동문서답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귀한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김석회 선생님께 그 박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